충격적입니다. 독일 베를린 공과대학교 강당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의 이름은 리하르트 슈나이더 박사. 유럽 최고의 도시교통학자로 불리는 이 남자가 300여 명의 동료, 학자들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유럽의 철도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리의 메트로, 런던의 튜브, 베를린의 유반.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단 며칠이 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목격한 충격 때문입니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세계적인 교통 전문가를 이토록 경악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하르트 슈나이더입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저는 지금 동료들 앞에서 한국, 정확히는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유럽과 미주 대륙의 도시철도를 연구해왔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 세계 주요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분석해온 전문가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럽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이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리하르트 슈나이더 박사는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자란 철저한 유럽주의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베를린의 정교한 유반 시스템을 이용하며 성장한 그에게 유럽의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을 전공한 후 그는 유럽 각국의 철도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예술적 아름다움, 런던 지하철의 역사적 깊이, 취리히 트램의 정시성.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30대에 이미 유럽교통학회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슈나이더 박사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미가 조화된 유럽 시스템이야말로 세계가 따라야 할 표준이다. 그는 특히 독일식 정확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독일 철도의 시간 관리,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노선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일만의 장점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09년 그는 처음으로 아시아 출장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그에게 그저 개발도상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이 빠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철도 기술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럽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서울 지하철을 처음 이용했을 때의 기억을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할 것도 없었다. 여느 아시아 도시의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는 겨우 며칠 머물며 몇 개 노선만 이용한 후 독일로 돌아갔고 한국에 대한 인상은 금방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이제 유럽교통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저서 유럽철도 시스템의 진화는 전 세계 교통 전문가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각국 정부는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선진국들의 교통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언젠가는 다시 가서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국제교통학회에서 아시아 교통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대규모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그는 이번 기회에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제대로 연구해보기로 결심합니다. 15년 전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마 조금 더 현대적이 되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슷할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 경험하게 될 일들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의 일상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베를린 자택 근처의 역으로 향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출근길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독일 교통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시 출발, 정시 도착 이것이 독일 철도의 자부심이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베를린의 유바는 99.2%의 정시율을 자랑했고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분에 어김없이 도착하는 열차를 보며 그는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도착하면 그의 하루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세계 각국의 지하철 노선도들, 그리고 그가 직접 찍은 수천 장의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30년 연구 인생을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유럽 주요 도시들의 철도 시스템 비교 분석 자료였습니다. 파리 메트로의 14개 노선, 런던 지하철의 270개 역, 베를린 유반의 173개 역. 이런 숫자들을 그는 꿰뚫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각 도시별 승객 만족도, 안전성 지표, 운영 효율성까지 세밀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그의 연구실을 찾는 전 세계의 학자들과 공무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라면 슈나이더 박사만한 전문가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평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프랑스 파리시로부터 메트로 현대화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받았고 영국 런던 교통공사로부터는 노선 최적화 연구를 의뢰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각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시아나 아메리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입니다. 물론 뉴욕 지하철이나 도쿄 지하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유럽 시스템에 비해서는 아직 발전이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은 더욱 제한적이었습니다. 2009년 첫 방문 당시의 기억이 전부였는데 당시만 해도 서울 지하철은 깨끗하고 빠르기는 하지만 유럽만큼 정교하지는 않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환승 시스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학회 활동이었습니다. 매월 두세 차례씩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유럽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곤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럽이 최고인데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그는 완벽주의자로 통했습니다. 논문 하나를 쓸 때도 수십 차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데이터를 확인했고 단 1%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성격은 독일인다운 것이었지만 때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그는 베를린 시내의 카페에서 동료들과 토론을 즐겼습니다. 주제는 항상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럽의 우수한 교통 시스템을 다른 대륙에도 전파할 수 있을까? 그들의 대화에서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의 교통 시스템은 발전이 필요한 대상 정도로만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15년간 반복되면서 슈나이더 박사는 점점 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철도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세계 최고다. 다른 지역은 우리를 따라오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이것이 2024년 서울로 떠나기 직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슈나이더 박사의 첫 인상은 역시 깨끗하고 현대적이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예상했던 범위 내의 발전이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특별히 놀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15년 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유럽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는 호텔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지하철 입구로 향했는데 첫 번째 당황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노선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게 뭐지? 그는 역사 벽면에 붙어있는 거대한 노선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의 서울 지하철은 4-5개 노선 정도였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노선도는 무려 20개가 넘는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1호선, 2호선, 9호선까지는 알겠는데 신분당선? 이건 또 뭐야?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노선도만 보면 즉시 최적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자신의 전문 분야였는데 서울 지하철 노선도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복잡함 속에서도 체계가 느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각 노선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환승역들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연계 정보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네. 그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이렇게 대중교통을 통합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메트로와 RER, 베를린의 U바hn과 S바hn은 각각 별도의 노선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울은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한 그는 지하 승강장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건 뭐야? 그의 눈앞에는 투명한 벽이 선로와 승강장 사이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그는 이런 시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유럽의 어떤 지하철역에서도 이런 시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인 것 같은데. 그는 스크린도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단순히 선로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가 도착하면 정확한 위치에서 문이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시간표에 표시된 시각이었습니다. 오, 정시성은 괜찮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2분 후에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 것입니다. 2분? 러시아어도 아닌데?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의 U바hn도 러시아워 시간에는 3-4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서울 지하철은 평상시에도 2분 간격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분 후 정말로 다음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분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배차 간격은 불가능한데.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열차 내부를 보면서부터였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의 서울 지하철 객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다음역 안내는 물론이고 환승 정보,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베를린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몇 개 노선만 특별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 도착한 그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총 연장거리 327km, 역수 280개. 이는 런던 지하철 402km, 270개 역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일일 이용객 수였습니다. 800만 명. 이는 뉴욕 지하철 55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잠깐 이 숫자가 맞나?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일일 이용객 수는 800만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시율과 안전성 지표였습니다. 정시율 99.7%. 이는 독일 베를린 U바nh 99.2%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률은 연간 0.1건 미만.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마 내가 놓친 게 있나? 한국이 정말로 이 정도로 발전한 건가? 하지만 여전히 그는 내일 직접 확인해보면 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를 거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은 그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나이더 박사는 본격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명동에서 출발해서 강남, 홍대, 잠실을 거쳐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모두 대중교통으로 연결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역이었습니다. 4호선 명동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서 강남역까지 가는 경로였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 첫 번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환승을 위해 내린 순간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환승이 아니라 쇼핑몰과 식당가 심지어 은행까지 모든 것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환승역이 아니라 지하도시잖아. 그는 경악했습니다. 파리나 런던의 환승역들은 대부분 좁고 복잡했는데 서울의 환승역은 오히려 지상보다 더 편리해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에 그어진 색깔별 선을 따라가면 어떤 노선으로든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환승 과정에서 그가 측정한 시간은 3분 30초였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런던 지하철의 킹스크로스 세인트 판크라스역에서 환승하는데 평균 7, 8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2호선 열차에 탑승한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객차 내부의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단순히 다음역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환승 정보, 주요 건물 안내, 심지어 각 출구별로 나가면 어떤 시설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구로 나가시면 코엑스가 있습니다. 7번 출구는 강남역 지하상가와 연결됩니다. 이런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에 도착한 그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지하 역사의 규모가 베를린 중앙역보다도 컸습니다. 하지만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동선 설계가 완벽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복잡하게 오가는 것 같은데도 전혀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하지? 그는 전문가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승강장에서 계단, 계단에서 출입구까지의 모든 동선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병목 지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홍대 입구역에서 경험했습니다. 2호선에서 6호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승 통로에 움직이는 보도, 즉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이가 200m가 넘었습니다. 이건 공항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 아닌가? 그는 놀랐습니다. 유럽의 어떤 지하철역에도 이렇게 긴 무빙워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니라 필수시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환승거리가 워낙 길어서 무빙워크 없이는 승객들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6호선 홍대 입구역 승강장에 도착한 그는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열차 출입문 위치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승객들이 그 표시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질서의식이 대단하네. 그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한 시민의식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바닥의 표시선이 과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어서 내리는 승객과 타는 승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는 위치와 열차 출입문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cm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독일 기술 수준이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열차 내부에서 들은 안내방송이 그를 완전히 당황시켰습니다. 다음 역은 상수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Next station is Sangsu.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상수역에서는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 방면 경의중앙선은 1번 출구로, 용산역 방면은 3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뭐라고?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히 환승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출구로 나가야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까지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안내는 유럽 어디서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수역에서 내린 그는 직접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을 시도해봤습니다. 정말로 안내방송대로 3번 출구로 나가니 경의중앙선 승강장이 바로 보였습니다. 환승 시간 단 2분. 불가능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경의중앙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이 아닌 일반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과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요금 체계도 통합되어 있었고 환승 할인도 적용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교통 시스템이다. 그는 드디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도시의 시스템보다도 진보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잠실역에서 경험했습니다. 2호선과 8호선이 만나는 이 역에서 그는 완전히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잠실역에 도착한 슈나이더 박사는 이미 멘탈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이 그의 30년 연구 경력을 통해 쌓아온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8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환승 통로 벽면에 붙어있는 대형 스크린에서 실시간 열차 운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호선 외선순환 2분 후 도착, 2호선 내선순환 4분 후 도착, 8호선 암사행 1분 후 도착. 실시간이라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이런 정확한 실시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곧 도착 정도의 모호한 안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로 2분 후에 외선순환 열차가 도착했고 4분 후에 내선순환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지? 그는 2호선 승강장에서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승강장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이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지하철들도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서울만큼 완벽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열차에 탑승한 후였습니다. 객차 내부의 디스플레이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열차 혼잡도 보통, 다음역 혼잡도 혼잡, 추천 환승역 종합운동장역 덜 혼잡,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지능 수준의 스마트 시스템이었습니다.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어느 역이 덜 혼잡한지까지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최근에 만들어진 건 아닐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큰 행사를 위해서? 하지만 곧 그의 추측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모습을 보니 이런 시스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응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시스템이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한 거지? 그는 당황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분명히 이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5년 사이에 이 모든 것이 구축된 것일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그는 인터넷으로 서울 지하철의 역사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4년에 모든 역에 완료되었습니다. 실시간 열차 위치 안내 시스템은 201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통합 환승 시스템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처음 서울을 방문했던 2009년에 이미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몇 개 역만 이용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혁신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투자 규모였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에만 1조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1조 원을 안전을 위해서?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투자를 한국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이 그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서울 지하철 사고 통계도 찾아봤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에는 연간 30-40명의 승객이 선로 추락이나 열차 충돌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완전 설치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모든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연구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계 최고라고 믿어온 유럽의 시스템들이 정말로 최고가 맞나?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서울 지하철의 모습들만 맴돌았습니다. 완벽한 스크린도어, 정확한 실시간 정보, 체계적인 환승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있는 설계. 아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야. 내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음날 경험하게 될 일들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슈나이더 박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서울 지하철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날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문가다운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는 문제점이 있을 거야.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서울 지하철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해보면서 전체적인 연결성을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명동역에서 출발한 그는 4호선을 타고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항철도로 환승했는데 첫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가 무려 70km였던 것입니다. 70km를 지하철로?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정도 거리면 완전히 다른 도시입니다. 베를린에서 70km 떨어진 곳은 이미 다른 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철도 직통열차에 탑승한 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속도 시속 110km로 달리는 이 열차는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철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금은 일반 지하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서 공항까지 가려면 별도의 고가 셔틀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서울은 일반 대중교통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인천공항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열차를 타고 중간역들을 모두 확인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김포공항역을 지나면서 그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이 모두 같은 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개의 공항을 하나의 철도로. 이런 사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린 그는 어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역을 관찰해봤습니다. 공항철도, 지하철 2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무려 4개의 서로 다른 철도 시스템이 하나의 역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통 허브가 아니라 교통 심장부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이렇게 다양한 철도 시스템을 하나의 역에서 통합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요금 체계, 환승 시스템, 심지어 시간표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분당선을 타고 분당으로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지하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분당선을 타고 가면서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하철이 서울시 경계를 넘어 경기도까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이 최근에 만들어진 노선이 아니라 이미 20년 넘게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라는 점이 충격이었습니다. 광역철도. 그는 처음으로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히 한 도시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였던 것입니다. 분당 정자역에 도착한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신분당선이라는 또 다른 노선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당선은 강남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구간에 2개의 노선이?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의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인 중복 투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노선을 모두 이용해본 후에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분당선은 정차역이 많아 접근성이 좋았고 신분당선은 정차역이 적어 속도가 빨랐습니다. 즉, 승객들이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승객 중심의 설계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효율성만 추구한다면 하나의 노선으로 충분했을 텐데 서울은 승객의 편의를 위해 2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서울역으로 돌아가면서 KTX를 구경해봤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가 어떤 수준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TX 승강장이 일반 지하철 승강장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고속철도역과 일반 철도역이 보통 분리되어 있는데 서울역은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KTX까지. 그는 감탄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환승이 매우 편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와서 바로 KTX로 갈아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경험한 GTX였습니다. 수서역에서 GTX-A를 타보기로 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GTX-A 수서역 승강장에 선 슈나이더 박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 40m 깊이에 건설된 이 승강장은 그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지하철역보다도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열차는 GTX-A 운정행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180km로 운행됩니다. 시속 180km.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는 일반 지하철 속도 80km의 2배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유럽의 지역 간 고속철도 수준이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그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매끄럽고 세련된 외관의 열차는 독일의 ICE나 프랑스의 TGV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객차 내부에 들어선 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좌석 배치와 내부 디자인이 고속철도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속철도가 아니라 광역전철이었습니다. 즉, 일반 시민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런 열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수준의 열차를 타려면 비싼 고속철도 표를 사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지하철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자 그는 더욱 놀랐습니다. 가속도가 일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가속으로 순식간에 시속 100km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고속철도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정차역 간격을 보니 분명히 광역전철이었습니다. 고속철도의 성능을 가진 광역전철. 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청량리역에 도착한 그는 GTX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서에서 청량리까지 40km 구간을 단 20분 만에 주파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보다도 빨랐습니다. 교통혁명이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GTX는 단순한 교통수단 개선이 아니라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수도권 어디에 살든 1시간 이내에 강남이나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서 GTX에 대해 조사해보니 이것이 단순히 한두 개 노선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GTX-A, GTX-B, GTX-C 총 3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것이 완성되면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고속교통망으로 연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를. 그는 경악했습니다. 총 사업비만 30조 원에 달하는 이 프로젝트는 유럽의 어떤 나라도 감히 시도하지 못할 규모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국의 교통정책에 대해 깊이 연구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혁신들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승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역철도망 확대는 서울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GTX는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사람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감동시킬 것은 스크린도어 설치 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사고 통계를 보니 스크린도어 설치 전에는 매년 30-40명이 지하철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는 이런 사고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1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40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는 계산해봤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시민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의 가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자신의 모든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최우선이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은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한민족의 의지와 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독일에 있는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하인츠에게 나는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 서울의 지하철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진보되어 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마지막 날 아침, 슈나이더 박사는 서울 지하철에 대한 최종 평가를 내리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하다는 강남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일산까지 대중교통만으로 이동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시스템이 정말로 완벽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자. 그는 이렇게 다짐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거의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3호선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이 거대한 역에서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환승 과정이 전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선 설계는 예술 수준이다. 그는 전문가다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남역의 환승 시스템은 단순히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3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역까지 간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사 때는 몇십만 명이 몰릴 텐데 그는 역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넓은 대합실, 여러 개의 출입구, 충분한 화장실과 편의시설. 모든 것이 대규모 인파를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한 그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9호선의 급행 시스템이었습니다. 똑같은 노선에서 완행과 급행이 동시에 운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일본 시스템이다. 그는 놀랐습니다. 일본의 사철에서나 볼 수 있는 급행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에도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급행과 완행의 환승이 매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9호선 급행을 타고 김포공항역까지 간 그는 서울 지하철의 또 다른 혁신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과 공항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까지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공항이 모두 지하철로. 그는 감탄했습니다. 베를린에는 공항이 하나뿐인데도 지하철 연결이 복잡했는데 서울은 두 개의 공항을 모두 편리하게 연결해 놓았습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해 일산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생활 인프라였던 것입니다. 일산 정발산역에 도착한 그는 마지막 확인을 해봤습니다. 강남역에서 일산까지 총 이동시간 1시간 10분. 환승 3회.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승이 편리했고 열차는 정시에 운행되었으며 좌석도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보다 편하다.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같은 구간을 자동차로 이동한다면 교통체증 때문에 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정확히 1시간 10분이었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을 잠시 산책한 후 그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산에서 용산까지 한 번에 연결되는 이 노선을 체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의중앙선 열차에 탑승한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노선이 단순히 서울 시내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산, 파주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국가 철도망 수준이다.
그는 감탄했습니다. 독일의 지방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용산역에 도착한 그는 마지막으로 KTX를 구경해봤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가 어떤 수준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KTX 승강장으로 가는 과정이 매우 간단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었고 별도의 복잡한 수속도 없었습니다. 마치 지하철 환승하듯이 KTX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시스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철도는 지하철, 광역철도, 고속철도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목적지에 따라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그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 최고다. 이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21세기 도시 교통의 완성형이다. 그는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국이 이룬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다. 이는 한 민족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을 건설한 기적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귀국 전날 밤 슈나이더 박사는 서울역 근처 카페에 앉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을 통해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는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서울 지하철 21세기 도시 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돌아갑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어떤 교통 시스템보다도 진보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철학적 차원의 혁신입니다. 그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지하철을 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집과 직장, 학교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설계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승객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며칠 전 경험했던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들, 깨끗하고 안전한 역사들, 친절한 안내방송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통합성 또한 서울 지하철의 큰 특징입니다. 지하철, 버스, 광역철도, 심지어 고속철도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금 체계도 통합되어 있고 환승도 편리합니다. 이는 승객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는 GTX를 경험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는 지하철.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미래 지향성에서도 서울 지하철은 독보적입니다. GTX 같은 초고속 광역철도는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하지 못한 혁신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의 결과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인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30년간 유럽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울 방문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한 세대 앞서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불과 50년 만에 이룩한 성과라는 점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서울에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의지와 꿈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는 마지막 문단을 적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21세기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한 그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발표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는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그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물려준 이 지하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산입니다. 1970년대 맨손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은 여러분들의 땀과 희생 덕분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져갈 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그리고 유럽의 한국의 이야기를 알리겠다. 서울 지하철이 그에게 준 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관이었고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여러분들의 세대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낸 주인공입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만든 것은 여러분들의 꿈과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8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은 한국 지하철에 감동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